문제가 조금 이제 나간 거는 잘못됐었는데요. 내비게이션 에디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에디터만 하면은 할 내용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비게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고 그거를 이제 간단한 오버뷰와 오버뷰 이후에는 이제 그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열었던 코드램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혹시 여기서 내비게이션 혹시 사용을 지금 프로덕트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한 팀 정도. 아까 플루님, 현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쓴다고 하셨었고, 네. 많이 꽤 생각보다 이제 스테이블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간간히 계시네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비게이션이 어떤 것이냐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제 어떤 화면, 그리고 이 에디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이 사실 뭐 여기 나오는 액션,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저 오른쪽에 나오는 저런 설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내비게이션들의 주축을 이루는 내용이어서 이게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이미지로 나타내 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앱의 플로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그 앱이 플로우에 의해서 화면에서 화면이 전환이 될 때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좀 이제 타입 세이프하게 넘긴다던가, 그리고 그런 어떤 정해진 플로우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하자,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싱글 액티비티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서 수많은 이제 프래그먼트를 이제 쓰게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강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아까 처음에 초장에 얘기 드린 대로 한눈에 우리 앱의 프로젝트의 UI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UI 흐름이 있다면은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백 버튼을 이제 매번 정의를 하고, 여기서 백 버튼이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의를 했어야만 하는데, 이 문서를 보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프린시플이라는 이제 문서가 있어요. 그런 문서를 통해서 디폴트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이제 그런 추천되는 이제 백버튼 어떤 로직이라던가 UI 플로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담고 이 내비게이션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버튼 액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의 처리 없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좀 강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UI 플로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딥링크에 대한 처리인데요. 이제 딥링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스킴이나 인텐트를 통해서 URL 받아가지고 조건 분기를 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화면으로 이제 이런 게 조건이 들어오면은 어디로 이제 보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 많은 코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한다면은 그런 코드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 UI와 UI, 화면과 화면에서 넘어갈 때 그런 우리가 get 인텐트, get 아규먼트 이런 걸 이용해서 받을 때 그런 데이터가 뭐 실제로 유효하냐, 타입 세이프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로 검증을 하곤 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어떤 이 도구에서는 그런 기본적으로 아규먼트를 정의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타입 세이프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코드를 제너레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2개 정도가 이제 실제 공식 문서에서는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 장점 뽑자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단점인데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거를 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가 프래그먼트를 많이 쓰고 있지 않거든요. 거의 사실 대다수 액티비티로만 쓰고 있어서 이거를 배우면서 이거 프로덕트에 쓸 수가 없겠구나라는 좀 한계를 느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이게 노트, 실제 공식 문서도 노트, 중요한 지점이라 나와 있는데, 한 개의 액티비티가 이제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라는 어떤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다수의 프래그먼트, 실제로 보여지는 건 이제 프래그먼트이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싱글 메인 액티비티인 거죠.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이제 프래그먼트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액티비티 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많은 손이 가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가 프래그먼트를 활용하고 있어야 이제 이거를 쓰기 쉽다라는 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진행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툴에 의존적이에요. 툴에 의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개발 환경이나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을 함부로 이제 올릴 수가 없는 뭐 그런 팀적인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쓸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어떤 툴과 그 툴의 이제 XML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리소스 단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또 학습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내비게이션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게 이 내용을 이거 되게 옛날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 이거를 이제 실무에 적용해 보거나 이러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실무에 적용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뭐 대거를 이제 적용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제가 추가적인 자료로 이제 공유해드릴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냥 문제들이 더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내비게이션의 주요 구성 요소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오버뷰가 끝나야지 좀 더 빠르게 코드를 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일단은 내비게이션의 주요 구성 요소로 총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개를 먼저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내비게이션 그래프고요.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가 아까 전에 봤던 이 형태고 이거를 이제 XML로 이제 봤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하나하나의 노드가 프래그먼트에 해당이 되고 그 프래그먼트를 연결하는 엣지가 이제 액션이라는 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이제 앱의 UI 플로우를 우리가 아까 장점으로 얘기했었던 것 중에 우리 프로젝트의 어떤 플로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인데 그 플로우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가 내비게이션 그래프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어로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이동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고요. 이것을 활용한 거는 이제 액티비티의 XML에서 연결되는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액티비티에 붙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이것을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노드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프래그먼트라고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도 결국에 프래그먼트를 상속을 해서 이제 작동하는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각각의 들어오는 프래그먼트가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는 해당 데스티네이션의 대상이 되는 프래그먼트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의 내부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프래그먼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전환시키고 이제 다루고 혹은 그 다룬다는 건 이제 백스택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코드를 찍어서 내부 구조를 조금씩 볼 수 있으면 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액션이랑 셀프 아규먼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액션이라는 게 사실 이 액션을 쓰지 않고도 이제 프래그먼트 간의 어떤 연결이나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내비게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착각하기 좀 쉬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동시킬 수 있으면 왜 액션이 있는가 했는데 이 액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아까 있었던 내비게이션 그래프에서 그런 이 플로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당연히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보시면은 그런 어떤 신과 신 간의 이동을 이제 액션으로 다 정의를 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액션이 정의돼야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세이프 아규먼트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문서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여기서 있는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데스티네이션과 데스티네이션, 프래그먼트인데 그 데스티네이션이 사실 프래그먼트가 되는 거 아니고 액티비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코드랩 자료에서는 액티비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사용한 예제는 없는데 그걸 제가 따로 추가를 시켜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액션이 XML에 정의가 되면은 이제 제너레이트 클래스를 이제 생성되는 클래스로 이제 디렉션스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쓰이는지도 이따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셀프 아규먼트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이제 씬과 씬이 변화하면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타입 세이프하게 받아서 쓸 수 있다. 이 내용을 이게 또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이프 아규먼트를 이제 내비게이션 그래프에 정의를 하면은 여기 있는 디렉션스 클래스처럼 이제 아규먼트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비게이션의 중요 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추가로 이제 세이프 아규먼트는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들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미티브 타입은 전부 받고, 그리고 이제 parser업을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뭐 이놈도 전달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저 거의 대부분 다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 이후부터는 코드 레벨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진행을 편의상 하기 위해서 일단 원래 있던 코드 레벨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새로운 도구나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 코드 랩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들 되게 금방금방 끝나요. 여기 보면은 85분 정도로 이제 이게 남았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트랜지션이나 여기 있는 이제 뭐 앱 드로어 이런 것들은 빼고 오늘 이거를 이 리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글로벌 액션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한 것도 있고요. 아무튼 기본은 이제 이 자료다. 이 자료고, 여기에서 이 기클론 받아서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30분에서 35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끝내는 게 또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편의상 그렇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미리 제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거를 찍어왔고요. 일단은 이 코드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을 해서 간단히 그거 오버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비게이션 자체만 쓰는 것만으로는 여기 build.gradle에서 일단은 코틀린 기준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프래그먼트와 내비게이션 UI 이 두 가지를 넣었고요. 현재 스테이블 버전으로 2.0.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시키고 나서 시작을 하고, 이따가 세이프 이제 아규먼트를 쓸 때는 이 내용과 프로젝트 레벨에서 이 내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오버뷰를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 곳은요. 아까 전에 얘기 드리기로 제가 액티비티 하나가 다수의 이제 프래그먼트를 관리하게 되는 이제 형태라고 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프래그먼트 씬들이 깔리게 되는 영역에 이러한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디폴트 내비게이션 호스트를 여기서 설정을 시키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내비게이션 그래프와 이제 액티비티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제일 아마 중심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코드,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구성하는 부분이 이 모바일 내비게이션이라는 리소스입니다. 더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래그먼트는 네임이 이제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액티비티의 리소스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그 다음 이제 모바일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지금 코드로 보면은 이제 이게 뭔가 싶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프래그먼트, 이제 그래프에선 노드죠. 노드고 이 액션이 이제 엣지에 해당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의 플로우를 여기서 디자인적으로 볼 수 있고, 이 디자인적으로 생성된 거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XML이 여전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상위에 요게 선언을 해주고, 그 기본적인 이제 스타트 데스티네이션, 요거를 이제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의 최초 진입점이 어디인지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홈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아이디가 붙었고, 그건 이제 밑에 있는 프래그먼트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화면 혹은 노드들에 대해서 프래그먼트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따가 아규먼트 액션 따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요거를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홈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플로우 스텝이라는 프래그먼트가 있어요. 홈 프래그먼트와 플로우 스텝 프래그먼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 가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홈 이전에 액티비티 자체를 보러 갈게요.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가 그래프를 이제 아까 이었었고 또 그 그래프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주체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 어떤 영역이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세팅하는 코드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 코드랩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호스트로부터 즉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로부터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받아오는데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이제 여기선 다루지 않는 이제 액션바의 메뉴 드로어라던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라던가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 코드에서는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한 설정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이거를 초기화하고 있고요. 액티비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에 의해서 제일 처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는 홈 프래그먼트인데요. 이제 이 홈 프래그먼트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주로 보게 될 것들은 이제 액션을 통해서 이제 다른 화면 플로우 스텝으로 이제 전환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의외로 여기 플로우 스텝 프래그먼트에서 볼 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없고 여기서 이제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제 그 아규먼트에 의해서 이제 분기를 쳐가지고 이제 뭐 원이냐 투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 정도의 로직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만 보면은 각각의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의 뭐 리소스를 한번 보면 됐는데 여기에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쪽 그래프 내비게이션에 관련돼서 이제 의존이 있는 어떤 기능들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래그먼트를 기존에 잘 쓰고 계시다면은 이것도 적용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 코드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오버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프래그먼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용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프래그먼트를 이런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이동의 대상이 되는 거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생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데스티네이션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내비게이션이 들어오면서 XML의 리소스의 종류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지금 끝났지만 세팅스라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생성시키려고 하는데 이 데스티네이션 하나를 생성시킬 때 이제 그 해당하는 프래그먼트의 네임을 여기에 이렇게 명시하게 됩니다. 명시하게 되고 라벨은 이제 옵셔널이고요. 이 툴스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그래피컬 레이아웃에서 보여지게 하기 위한 이제 장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ID 값 항상 지정해 주시고 이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뭐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가느냐는 이 ID에 의해서 쓰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픽 레이아웃에서 추가를 시킬 때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을 생성시킬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 이 로딩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기존에 이미 생성된 프래그먼트를 기준으로 이걸 로딩을 하나 싶어서 계속 기다려봤는데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를 뭐 저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직접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노드, 하나의 데스티네이션을 지금 생성시키게 되는 과정을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팅으로 가는 거는 지금 여기서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세팅으로 가는 건 구현이 안 돼서 단순히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데스티네이션을 어떻게 생성을 하는가까지만 보여드렸고 이제 그 다음으로 데스티네이션 생성시키는 거는 별개로 해당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동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여기 이제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아까 전에 액션이란 말을 했지만 액션은 뒤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저희가 홈이라는 곳에서 이제
플로우 스텝 1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이제 이 아이디로 보내려고 해요. 여기서 근데 잠깐 보면은 이 플로우 스텝 프래그먼트라는 거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똑같은 프래그먼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디 값을 다르게 줘서 플로우 스텝 1 데스티네이션, 플로우 스텝 2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해서 별개로 어떤 데스티네이션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같은 프래그먼트지만은 이제 아규먼트나 이런 어떤 요소를 다르게 줘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액션도 다르게 써서 줄 수 있고요. 다르죠. 여기는 이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우 스텝 2로 옮기는 거고, 이 플로우 스텝 2 데스티네이션으로 지금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 떠 있다면은 홈으로 던지는 거고요. 일단은 한번 앱을 실행시키고 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홈에서 스텝 1, 스텝 1에서 스텝 2, 요건 아까 1과 2는 같은 플로우 스텝 데스티네이션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끝내면 홈으로 돌아오는 이건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액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액션이랑 무관하게 이와 같이 find navigation controller navigate 그리고 아까 정의했던 데스티네이션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는 것만 사실 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쓰는 걸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아까 그래피컬 레이아웃에 한눈에 그런 플로우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의미가 없고, 뭐 아규먼트로 던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제 문서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있으면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다, 내비게이션 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실제 예제 없었는데요. 이제 프래그먼트뿐만이 아니라 액티비티도 이제 데스티네이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이 세컨드 액티비티라는 거 그냥 액티비티 하나를 만들었고, 이 액티비티 역시도 이 내비게이션 프래그먼트 같은 레벨의 액티비티로 두고 아이디를 설정하고 액티비티 네임을 설정하고 하면은 똑같이 프래그먼트처럼 관리가 되는데, 이제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내비게이션 호스트 프래그먼트의 영역 안에 들어오진 않아요. 액티비티를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를 시키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 버튼에 매핑을 시켰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고 액티비티를 실행시키는 거가 이렇게 된다, 프래그먼트랑 다르지 않다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제가 지금 이 코드 레벨 과정에서는 지금 이 5번까지 한 거거든요. 5번까지 한 건데 6번인 트랜지션은 제가 빼고 넘어가려고 해요. 계속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들 이제 리소스에다가 애니메이션 정리시키고 그 리소스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빌더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당 화면으로 진입됐을 때, 해당 화면에서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정확히 명칭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과 화면 간에 이제 이동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트랜지션을 이렇게 정의를 동적으로 코틀린이나 자바 코드에서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환에 관련해서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쓴다는 전제하에 이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대상은 아니라 생각을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액션이 정리되어야지 플로우가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옮기면은 아이디 에러가 뜨네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액션에 해당을 해요. 지금 이 기본 시작하는 곳이 홈 데스티네이션이고, 홈 데스티네이션에서 생성한 액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 예제에서 봤다시피 첫 번째로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던지고 하는 거가 이제 이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지금 이 스텝에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전 예제에서는 이 액션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액션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추가된 어떤 기능들이 뭐냐면은, 일단 액션 자체의 데스티네이션을 추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트랜지션이 일어났던 4가지 형태의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직접 추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액션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트되는 클래스는 이 홈 프래그먼트 디렉션이라는 거고 요거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 디렉션을 이용해 가지고 액션을 던질 때 이제 내가 자바 코드나 이런 데에서 직접 객체를 추가시켜서 전달해서 던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게 이 디렉션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에서 액션을 던지는 거니까 그 액션을 실제로 어떻게 프래그먼트 레벨에서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인데요. 종전에 썼던 내비게이션 방식이랑 조금 달라요. find by 컨트롤러 점 내비게이트에서 해당 데스티네이션 아이디를 썼던 거랑 다르게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해당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어디로 전달할지를 코드로 해서 명시하고 있지만 이미 액션에서 데스티네이션이 결정되어 있다면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t on click listener 자체를 생성을 하고 지금 이 navigation.create on click listen 요거 자체가 지금 클릭 리스트를 반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해당 UI가 이 버튼 UI가 클릭이 됐을 때 어떤 액션, 이 next 액션이라는 것을 수행을 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보면은 아까 전에 찍혔던 액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액션이 여기 이렇게 프래그먼트의 액션으로 추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통해서 이 플로우를 볼 수가 있고 이미 정의된 액션을 이제 자바에서 저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액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액션을 할 때 이제 런치 옵션 같은 걸 설정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싱글 탑이라던가 이런 요소들을 여기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세이프 아규먼트를 이 액션을 통해서 실어보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그 얘기가 나올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세이프 아규먼트네요. 네, 코드를 스텝으로 옮겨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일단 세이프 아규먼트가 어디에 정의되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역시 세이프 아규먼트 자체도 이 내비게이션에 선언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해당 데스티네이션, 이 프래그먼트 데스티네이션의 아규먼트라는 거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아규먼트 타입을 이제 뭐 인티저 이렇게 있지만 실제 어떤 뭐 랩핑된 클래스를 여기서 쓰는 거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아까 문서에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XML 정의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규먼트의 이름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 다 똑같네. 플로우 스텝 넘버라고 해서 했고 여기는 플로우 스텝 넘버의 디폴트 밸류가 1이고 2고 이런 디폴트 밸류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걸로 인해서 사실 전혀 다른 타입의 어떤 데이터들이 올 일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규먼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트 되는 클래스로 이런 것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라이브러리가 생성해 주는 것이고요. 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 결국 여기 힌트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 번들로 데이터를 넣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값 2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쓰는 곳은 이거를 던지는 곳과 받는 곳 두 곳을 보려고 하는데요. 홈에서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코드랩 하시다 보면은 이쪽 코드 이 단계에서 이쪽 코드에 문제가 생겨요. 실제 코드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코드랩에서는 지금 플로우 스텝 아규먼트 기본 아규먼트가 아닌 이제 별도의 아규먼트를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넥스트 액션을 싣는데 여기에서 터지게 돼요. 이게 중간에 알파 이 내용이 알파로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이 되면서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보니까는 문제가 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이 내용을 수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것을 이제 수행하는 코드를 제가 문서를 보고 만든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 디렉션은 아까 액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라고 했죠. 요거 디렉션 액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고, 이 액션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이 액션을 수행을 내비게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로 오게 되겠죠. 여기로 오게 되는데, 이제 이 형태가 원래는 이 형태가 이제 타입 쉐이프하지 않은 형태로 이제 그걸 받는 건데,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니까 이런 내비게이션 아규먼트로 통해서 세이프 아규먼트를 받게 되고, 이게 실제 값을 이제 꺼내온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게 XML 자체에서 디폴트 밸류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요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너레이트된 클래스가 중간 다리에서 이제 관장을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요게 이제 타입 쉐이프의 이제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아온 값을 이용해서 이게 2냐, 뭐 S면 이제 1 아니면 이제 뭔가 생성이 뭔가 3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이제 1뿐만 아니라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건 분기를 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코드랩에서는 여기 드로어나 바텀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건너뛰려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특정한 UI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액티비티 쪽에서 이거를 탑레벨이라고 여기 문서에서는 탑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탑레벨 내비게이션을 관장하는 거는 이 예제에서는 액티비티가 하고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나서 이 자료를 보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장점이 딥링크 처리를 많은 코드를 들이거나 많은 조건 분기를 치지 않고도 이 내비게이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앱의 예제에서는 이 딥링크 처리하는 기능이 이 바텀 내비게이션의 이 탭을 통해서, 탭에 나오는 프래그먼트를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 예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드리면, 딥링크를 실행시키는 인텐트를 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이 위젯에서 써서 나오는 프로바이더가 펜딩 인텐트를 실행시키고 이 앱이 그것을 받는 걸로 이제 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딥링크 앱 위젯 프로바이더가 있고, 그 인텐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곳이 딥링크 프래그먼트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생성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예제인데요. 일단은 받는 것도 여기서 받고 쏘는 것도 여기서 쏘는 형태예요. 그래서 앱 위젯을 클릭하면은 해당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딥링크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게 위젯으로부터 온 거면 프롬 위젯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직접 정의한 딥링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아무개나 이렇게 쓰고 게이션 라고 치고 딥링크를 쏘면은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이 빌더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걸 누르면은 해당 딥링크를 통해서 오는 거. 이 내비게이션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여기 이 예제에서는 있었던 모바일 내비게이션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리소스를 열어야 합니다. 밑에 보다 보면은 이 딥링크를 받는 곳, 데스티네이션이 받는 곳에서,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 www.example.com myargs,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호스트 스킴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여기서만 정의가 되고요. 보통 그것을 정의했던 액티비티에서는 그것을 정의했던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이따가 웹링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액티비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그래프하고 요거는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은 들어가야지, 이 내용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그런 딥링크에 대한 처리가 이 액티비티 안에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매니페스트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딥링크를 받아오는 곳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이 딥링크 데스티네이션 이전에는 우리가 맨 위에서 선언되었던 스타트 데스티네이션, 홈 데스티네이션, 이게 기본적으로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딥링크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다면은 홈이 먼저 열리고 홈 다음에 이제 딥링크 프래그먼트가 열려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백 버튼을 눌러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이 이렇게 내려가고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프롬 위젯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씬에서 백버튼 누르면 잘 홈까지 들어오게 되죠. 이게 여기 선언된 딥링크 앱 URL 요거 한 줄이랑 그리고 아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 딥링크 처리가 끝나요.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있었던 내비게이션 그래프에서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딥링크를 아까 전에 보면은 저희가 이런 걸 했었잖아요. 직접 우리가 딥링크를 여기서 생성하는 입장으로서 가면은 노티피케이션이 뜨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딥링크를 생성된 거를 내비게이션들이 깔린 거를 기반으로 이제 보내는 걸 쓰겠다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설정시키고 같이 실어보낼 아규먼트를 설정시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딥링크를 펜딩 인덴트로 만들어서 이 딥링크를 이 노티피케이션에 실어서 보내면은 이 내비게이션 플로우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딥링크고 이 딥링크뿐만 아니라 이제 웹링크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밖에서 외부 앱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도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이게 ADB 쉘로 보내는 건데요. 똑같이 처리가 되죠. URL 테스트라는 게 이제 인자로 들어온 거고 마찬가지로 딥링크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플로우에 의해서 이전에 나와야 되는 씬들도 백버튼 처리도 잘 된다. 이제 여기까지가 딥링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드랩의 내용이 없었던 글로벌 액션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콩그레츄레이션 끝나고 별도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글로벌이 없네요. 글로벌 없구나. 저는 이 글로벌이 어느 상황에서 쓰여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까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글로벌 액션은 이제 기존 액션과 글로벌 액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존의 액션들은 하나하나의 데스티네이션의 안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 정의하게 되는데 글로벌 액션은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의 가장 최상단에 정의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액션 있고 이 해당 글로벌 액션에 대한 아이디를 이렇게 주고 이 글로벌 액션이 실행이 됐을 때 역시 이제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거냐 하는 게 홈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적용을 여기에 썼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글로벌 액션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홈 데스티네이션으로 오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이 글로벌 액션이라는 게 어느 상황에서 쓸모가 있느냐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고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앱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생각나네요. 뮤직 앱, 바이브 같은 앱에서 동시에 이제 한 계정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사람밖에 없다, 한 디바이스밖에 없다 했는데 갑자기 커넥션이 양쪽이 열렸으니까 어느 한쪽을 닫아주거나 둘 다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앱의 플로우 상으로는 로그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글로벌 액션이 없으면은 글로벌 액션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이런 액션을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모든 화면에서 해당 로그인 프래그먼트를 혹은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지니고 있는 다른 내비게이션 그래프가 들고 있는 로그인 프래그먼트의 액션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넣으면은 굉장히 또 노가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액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액션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없던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액션 정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든지 약간 좀 전역적으로 이곳을 데스티네이션으로 글로벌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액션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코드랩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코드랩이 아니 사실 좀 민망하긴 한데요.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세션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이거 말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내용들은, 저도 여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실제 코드로까지는 이제 달아보지 못했는데, 네스트 그래프, 이제 인클루드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프 안에 다른 그래프를 실행시키는 것이라던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제 데스티네이션까지 이제 액션을 수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링크는 앞에 있었던 이제 문서나 코드랩 내용을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뭐 큰 서비스에서 이제 모듈화된 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추가 참고 자료로 추천을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세션으로는 다 만족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비게이션 내용 소개였었고, 이상 김종찬이었습니다.